군사 쿠데타 이후 지속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코로나19 상황에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미얀마 선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재 미얀마 상황과 향후 선교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성적 울분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의 60%가 그 울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도 상황이지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나라나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최근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참 험난하기만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얀마 상황과 향후 선교의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 선교회 전철영 선교사무총장, 미얀마 현지에서 온 카렌족 분이 계신데요. CFO 목사님,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역 중 일시 귀국한 김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화면에는 제가 소개는 3명을 했는데 두 분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사역 중인 김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상 보안 문제가 있어서 스튜디오 안에는 함께 있지만 카메라 밖에서 목소리로만 저희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이 각각 사역을 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부터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선교부의 선교 전문 단체인 총회 세계 선교회의 선교사를 총괄하는 또 전 세계의 101개국의 2,565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CFO 목사님은 그게 이제 미얀마 주로 있는 곳인가요? 예. 제가 그 미얀마에서 졸업은 했고요. 네. 하지만 신학교는 대구 쪽에서 예, 제가 석사 과정은 그쪽에서 끝나고 그쪽에서는 목회는 했고 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연세대 그 석사로 다시 했다가 학사가 그 대구 쪽에서 끝났거든요. 지금은 석사 과정도 끝나고 박사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부 중이시네요. 예. 자, 우리 특별한 분 또 함께 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고국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아파요. 아프고. 예. 우리 현재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미얀마 그러면 버마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겐 지금 안 보이시지만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 선교사님에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는 수도 양곤을 비롯해서 또 만달레이 등 도시에 다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미얀마가 잘 아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또 잘 모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미얀마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제 목소리로만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선교사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또 김 선교사입니다. 저는 원래 인도에서 14년간 사역을 했고요. 네. 갑자기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어서 1년 동안 한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미얀마로 사역지를 옮겨서 현재는 미얀마에 있는 인도인 소수민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는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또 1986년 6월 또 버마라는 나라에서 현재 미얀마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네.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인구는 한 5,400만 정도, 2020년 통계로 그렇게 되고요. 국토 면적은 남한의 한 6.7배 정도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또 태국과 베트남과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그런 쌀 생산 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종족은 135개의 그 많은 종족들
민족들이 있고 그런 연합 국가입니다. 주요 종족으로는 크게 나누면 8개 종족으로 나눌 수 있고요. 68%의 버마족과 다음으로 샨족, 카렌족, 라카인족, 친족, 문족, 까친족, 까야족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교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계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 민족, 다 인종 국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CF 목사님은 카렌족. 예,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예. 저 우리 카렌족은 그 미얀마에서 지금 있는 거 큰 민족 7개에서는 그 2번째. 지금 뭐 사람들이 뭐 3번째에서 큰 거 그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 카렌족은 미얀마에서만 말고 태국 땅에서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선 교사님. 김선 교사님하고 저하고 세대가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뭐 박스컵, 축구 그런 거 할 때 늘 이제 범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아주 팍빙의 승부를 하고 그러면 그 축구를 굉장히 실감있게 봤거든요. 그때 시절에 같이 계셨나요? 그 축구 보고 그럴 때? 언뜻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훨씬 나이가 있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선교사님에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민과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그 양곤에 계신가요? 많은 교민과 선교사님들 양곤에 많이 계시고요. 또 양곤 외 지역으로는 또 만달레이와 또 샨 지역과 그리고 네피도 지역 등에서 사역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은 그 한국 교회하고 이제 미얀마하고 어떤 선교적인 관계, 뭐 이제는 축구는 자주 왕래가 됐었던 것 같았는데 그 선교적 관계를 언제쯤 맺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교적 관계를 맺고 선교를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얀마가 조금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해가 현재까지는 199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한국 선교사님들만 2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얀마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유국가인지 또 사회주의 국가인지 그걸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화 리퍼블릭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는 자유주의가 맞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처럼 되는 건데 그 안이 오랫동안 옛날 한국처럼 군사 정권이 6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좀 사회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가가 가는 것은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나요, 지금? 예, 그러나 이제 선교적으로 그 나라가 허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그 지역을 제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가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얀마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에 제가 최근 정보로는 한 200명 정도 김 선교사님 맞나요? 네. 한 400여 분 정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프리하게 다 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어떤 단체에 속해서 거기 안에 있는 그 미얀마 안에 있는 선교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정식으로 선교할 수 있는 허락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얀마에서는 정식으로 또 선교사 비자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른 비자로 와서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선교사 아닌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사역하고 선교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발각이 됐다. 그런 어떤 제재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어떤 선교사에 대한 쿠데타 전에는 특별한 어떤 제재는 없었고요. 아직까지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제 자꾸 들려오는데 사실 우리 CF 목사님은 가족이 거기 있잖아요. 네네. 가족들은 안전해요? 요즘에는 안전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안전은 그 100%는 안전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근행들이는 지금 조금 심하게 그 시민들이 위해
하고 있으니까 100% 정도는 안전하게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목사님을 더 염려해요? 목사님이 가족을 더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우리는 저녁마다 우리는 그 줌으로 함께 기도해요. 예배는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아직 인터넷가 되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위험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정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네. 우리 그 미얀마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네.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는 어때요? 기독교, 특별히 교회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없나요? 제가 그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뭐 20살까지는 계속 사니까 그 교회 상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 상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집. 왜냐하면은 나라는 불교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미얀마에서 보면은 그 소수민족들이는 기독교가 많고 버마 사람들이는 그 불교예요. 네, 그렇게 아이덴티티라고 보면은 불교나 버마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게를 생각할 테니까. 조금 지금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보면서 그렇게 상황이 있어요. 자, 조금 이따 그 얘기 좀 깊이 나눠보도록 네네. 하고요. 우리 김효성 교사님,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많이 못 나갔어요. 많이 못 나가서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 이제 그 털을 많이 닦았고 사역을 했던 현장들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일단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위험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인터넷이 될 때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거기 현장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또 현지인들 사역비도 또 전달하고 또 현지인들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돕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셰퍼 목사님 말씀처럼 아까 이제 그 종족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일 많은 종족이 이제 버마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버마족이 한 68% 정도의 그러니까 버마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네, 소수민족입니다. 네. 근데 소수민족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카렌족이다 그 얘기죠. 이제 그렇게 네. 그러면 생각합니다. 국가 안에서 네. 그 소수민족은 우리는 좀 힘들다, 억울하다, 우리 차별을 당한다 이런 게 확연하게 느껴지나요? 예,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독립은 1948년에서 영국에서 독립했잖아요. 네. 독립하자마자 전쟁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카렌분들이도 그 군대고 있고 정부가 있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게 조금 힘들으니까. 그리고 까친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까친족은 99%는 기독교, 칭족도 99% 기독교. 하지만 버마나 라카이 그거는 좀 불교 쪽가 아니고 소수민족들이는 그 기독교 퍼센트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우리도 군부가 있고 정부가 있고 70년 넘게 지금 전쟁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국가 안에서도 그런 갈등은 계속 있는 거네요? 이제 1949부터는 우리 카렌족은 리볼루션이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73년가 됐습니다. 야, 그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는 다 이제 선교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을 자꾸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종족 간의 갈등 속에서 그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야 단일 민족이지만 대부분 동남아 국가가 이제 소수 민족들이 다 있는데요.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소수민족과 거기에 있는 주류 민족에 뭐 중재하거나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라는 명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정치적 입장으로 섰다가 혹이라도 선교사님들이 더 불이익을 당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그 지역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제한 지역이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신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카렌족이라든지 이러한 소수민족들과의 사역을 선교 사역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그 주류 뭐 버마 민족들과 같이 뭐 어떠한 협상이나 교류나 내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있고 어찌 보면 비주류 사회처럼 이제 즉 밀려나는 게 이제 소수민족.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미얀마 선교도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주류보다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소수민족과 훨씬 더 많이 관계를 하고 있고. 김 선생님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얀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제 아까 처음 본인 소개할 때 인도 쪽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많이 선교한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한국에서 이제 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갔을 때 주로 이제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원래 미얀마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 저드슨 선교사도 이제 그 버마인 사역보다는 카렌 쪽 사역에 많이 이제 집중을 했었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소수민족 사역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버마족 사역을 하더라도 같이 함께하는 사역자들 이제 카렌족이나 또 친족이나 이런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경향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미얀마 선교사 사회에서는 이제는 버마족을 섬겨야 된다, 또 버마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CFO 목사님, 이제 소수 민족들이 이 주류 사회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우리는 소수민족 기독교 하면은 프로모션은 너무 늦어요. 그렇게 우리 저기 공무원 그리고 근대에서는 카렌 소수민족 많이 없어요. 있어도 제너럴은 그렇게 기획이 없어요. 받아는 줘요, 근데? 예, 받아줘요. 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션 같은 거는 있어요. 예, 우리는 카렌, 기독교면은 그냥 밑에서 이래.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렇게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 나라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또 불교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구분된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공부사가 프로파간다 많이 해요. 그거는 그 학교도 거짓말이 많아요. 그 책에서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미얀마에서 제가 그 대학까지 공부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거 역사나 진작은 많이 틀려요. 그것 때문에 미얀마 안에 분들이도 버마 사람들이도 진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 벽을 허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벽을 허문다는 게 어려운데, 사실 뭐 합동에서 선교사 사역들을 많이 보낼 거 아닙니까? 많이 보내는데 이쪽 미얀마 쪽은 어느 정도 가 있어요? 저희도 39가족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75명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최근 한 2010년도 이후에 나간 사람이 한 반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수가, 최근에 미얀마가 동남아에서는 가장 선교적으로 핫 플레이스여서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보다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한테 주문한 것은, 이제는 지금 들어가려면 그래도 주류 사회인 버마족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그런 분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번 군사 사태 때문에 다시 뭔가 침체되거나. 제가 알기로도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안으로 찾은 쪽이 이제 미얀마 쪽이다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동남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선교를 할 때 뭐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의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다고 가는 건데,
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교지에 가는 거는 도로 간다 착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석 교사님 입장에서 미얀마 선교는 특별히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또 이제 그 군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또 힘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이 사역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또 그 과거에 어떤 지금 쿠데타 전에도 이제 몇 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미얀마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이제 또 많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미얀마 선교는 또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민족, 소수 민족 사역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정말 불교를 믿는 버마족을 위한 사역을 정말 타겟을 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나, 또 그쪽을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실 소수 민족들은 목사님 되게 뜨겁죠. 예. 뭐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기독교로 구성이 돼 있으면? 예, 그 기독교를 왜냐면은 핍박을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미얀마에서 기독교를 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사계는 그 불교인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는 우리 미얀마는 불교 나라라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거는 뭐 디스피어하고 다른 새로운 거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가 보면서 나라 안에 있는 거 버마 사람들이도 선교를 위해는 제 생각엔 아마 문이 열릴 겁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거짓말만 계속 들었으니까 지도 모르고 그분들이란 틀어는 거 사람들이는 그분은 second class citizen 이렇게라고 생각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에다가 태어나면서 그분들이 생각해서는 끝에다 전부 그분들이는 불교를 믿지만 지금 손님들이도 뭐 두 개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 디바이드 하고 있어요. 그 구태 군사에게는 있는 거 보니라 군사는 반대하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CF 목사님 얘기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쿠데타는 일어나서 국가적인 어떤 위기와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을 덮고가는 것보다는 한번 확 개혁을 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더 있다 그 얘기죠. 그럼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religious right가 있어야 돼요. 뭐 옛날에 뭐 우리 2015년에서 NLD 이겨가지고 엉산수치 정부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에도 우리 로힝자 많이 죽었으니까 그거는 religious right가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라고 부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끝에다가 나오면서 지금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이는 우리는 로힝자에게는 잘못했다. 그리고 선수민주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인간, human right.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분리가 돼 있었고 또 인권이 말살당했던 환경들은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위기지만 또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는 거네요. 그럼요. 희망을 보는 거네요. 그럼요. 실제 도움을 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최근에 그 카렌족이라는 소수민족들이 당하는 난민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와 후원을 좀 해주면서 필요한 거 텐트 그리고 슬리핑백 같은 거 그리고 살. 아셈 어떤 정상회의를 통해서 군부와 민주주의 세력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좀 실마리를 푸는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외국에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좀 영향을 끼칠까요? 미얀마 바로 옆에 중국하고 국경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엔이 직접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화의 열망을 과연 군사 정권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민주주의,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 되는 나라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